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보수의 시선에서 현안을 짚어보는 더 라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신조 전 의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특별히 김건희 씨의 항소심 2심 판단 이후에 선고 이후에 또 이어서 생방송으로 더 라커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건희 씨 3대 의혹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통일교 금수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었는데, 자, 오늘 선고 장면부터 잠깐 보고 오늘 총평, 두 분의 총평 듣겠습니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 이유면서 부분 포함 및 2022년 4월 7일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예, 자, 징역 4년 그리고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년 8개월에서 징역 4년이 됐는데 2년 4개월이 더 늘어난 그러한 결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재판 결과 주의자님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조 대표님부터 말씀 주시죠. 저는 이번 재판이 의미가 있는 게 아마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예. 재판이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준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예, 판사가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정한 걸 전제로 해가지고 각 부분에 대한 선고가 나왔는데 1심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예. 1심에서는 미필적 고의니까 뭐 무죄로 본다 뭐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맡긴 돈이 20억이라 되고 그 수익금을 나눌 때 40%를 주기로 했다. 이걸로 봐서 틀림없이 공모가 있었다. 그리고 통정 거래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통정 거래가 이게 그 시세 조작의 핵심적인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서 제일 핵심적인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인데 이걸 무죄에서 유죄로 딱 덮고 그다음에 샤넬백 받은 것도 이게 대통령 취임 전이지만은 받았을 때 이미 통일교에서 앞으로 부탁이 있을 것이다. 뭐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뭐 그걸 왜 예상을 못했느냐. 이것도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래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부는 1심 판결을 보고 억울하다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2심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정리해 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신조 의원님. 예, 저는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무죄가 나왔을 때요. 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아니 무죄 나올 거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조사라든가 왜 그렇게 그냥 안 했을까? 적극적으로 못하게 했을까? 그냥 내버려 뒀어도 뭐 무슨 뭐 재판이 정치적 환경에 좌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윤석열 정권에서 그런 재판을 했으면은 더 떳떳하고 좋았을 거고 굳이 뭐 개엄을 안 해도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게 뒤집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후보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참모들이 들을 때 왜 저렇게까지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을 왜 저렇게까지 그냥 장광소를 늘어놓으면서 우리 집 사람은 뭐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걸 참모들에게 사실상 입력을 시키고 또 그런 식으로 방어해 주기를 원하는가 그 점에 좀 의아했었는데 결국 뭔가 이제 좀 캥기는 데가 있어갖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뭐 이제 뒤집힌 거니까 이 부분이 아마도 이제 김건희 씨에게는 가장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무상 여론조사 제공 혐의 문제. 명태균 씨부터 이제 받았던 그 여론조사 사실은 2심도 이 부분은 무죄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이 명태균 게이트가 시발점이 돼가지고
현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어떤 몰락의 시발점이 됐었고 그렇죠. 사실은 이 12월 3일이 명태균 그렇죠. 씨가 이제 구속 송치가 돼서 이제 구속 수감이 되면서 이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었단 말이죠. 예. 그때 이제 그 오전에 하고 그 저녁에 이제 그 계엄이 맞아요. 선포가 된 건데 명태균 씨 관련이 이게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계엄의 시발점은 이 도이치모터스 그게 아니고 사실은 명태균 씨로부터 시작된 그 여러 가지 문제였거든요. 이게 지금 2심 결과 이 두 번째 이거의 무죄로 또 판사가 판시하는 거 보면서 약간 뭐랄까 이 윤상현 씨 뭐 이렇게 윤상현한테 전화해서 뭐 다 했는데 말이 많대 뭐 여러 녹취가 터지고 그래서 굉장히 정권이 큰 태풍으로 가는 상황이었는데 사법적으로 이게 지금 무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 대표님. 원래 이게 대통령은 이 공천이나 이런 데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예. 관여하면은 벌을 줬잖아요. 특히 예. 이거 저 박근혜 전 예, 대통령의 예. 경우에 그런 것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있었을 것이고 예. 그때 계속 언론이 하나씩 폭로를 할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이 사건의 정치적 의미와 예. 법률적 의미를 혼동해버린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사안 자체를 법률적으로 본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보니까 어떤 공포감이 생긴 것 아니냐 하는 예. 그냥 과잉 인식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대응도 예. 그렇게 좀 과격하게 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예, 그때의 정신 상태 예. 그리고 어떤 사안을 이렇게 돌파해 나가려면 그 사안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저 방어도 된다 이겁니다. 예. 좀 그런 점에서 좀 허무하게 생각이 돼요. 예. 대통령의 그 심리를 이해를 할 때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예. 그럼 특검을 받았어도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 신주 그렇죠. 저도 네. 같은 생각이고, 근데 명태균 씨가 아마 그 자신이 저기 어디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주 예. 출입을 했었잖아요. 예. 자주 출입을 했고, 그래서 한 번은 뭐 김건희 여사가 뭐 500만 원인가 뭐 얼마 줬다고, 한번 줬다 예. 그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예. 그럼 그게 500만 원이 뭐에 대가였는가? 그리고 뭐 그냥 그러니까 여론조사 예.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은 나중에 김영선 공천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근데 예. 이제 또 왔다 갔다 뭐 차 몰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명태균 씨가 심지어 그 명태균 씨 배우자가 일을 하기 때문에 예. 5살짜리 딸인가? 예. 걔를 같이 태우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마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기름값이라도 하라고 준 건지. 예. 그래서 요 부분은 법리적으로 이게 과연 무죄인가?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그 형량 20몇 년 중에 2년이 직권남용. 그 공천 불법 개입이거든요. 예. 이거는 더 노골적인 형태였는데 그렇죠. 이건 뭐지 하는 그런 의구심은 좀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두 법률 전문가들은 이 무상 여론조사 제공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좀 다시 좀 다뤄질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던데 아무튼 2심 항소심 재판 결과까지 보면 그렇죠. 이 명태균 씨 관련 명태균 게이트는 사실상 법률적으로는 무죄인 상황인 것인데 1심, 2심 모두 이 부분 굉장히 좀 허무한 결론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을 그 관계 형성을 위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전달했다 볼 수 없다. 1심 판단이었는데 2심에서 이제 판사가 새롭게 보고 이거 맞다. 사회 통념상 고가 가방 왜 주겠냐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뭐랄까 1심 판단에 대한 어떤 국민의 비판이 맞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통일교 그 윤영호 본부장이 예. 건넨 건데 예. 이게 뭐 대가성 없이 그 했다라는 거는 앞뒤가 안 맞죠. 얼마나 많은 그 큰 프로젝트 청탁을 하고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2심 판단에서 알선 수재 관련 포괄일죄를 적용했다라는 재판부의 설명으로 가름하면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다라는 재판 결과까지 전해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본방에서 좀 더 한판불빛 다뤄보기로 하고 자 이제 정치 지방선거 재보선 얘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서 그 관련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 오늘 오전에
사표를 냈고 내일 민주당에서 이제 인재 영입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또 전은수 대변인도 함께 두 분이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부터 일단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녁 제가 대구 김부겸 후보 개소식 마치고 서울에 올라와서 하정우 청와대 AI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설계자가 바로 하정우 수석 아니냐. 이제 그 설계한 것을 국회에 와서 입법으로 완성하고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당신이다. 그러니 결심해달라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 아마 최종 결심을 밤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자님도 이제 다 됐죠? 네. 예, 정청래 당대표 굉장히 좀 뭐랄까 밝은 얼굴로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설득을 진행했다라는 점, 최종 결심이 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라는 기자들 앞에서 입장까지 들으셨고, 이제 하정우 수석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본인이 해야 할 일이 왜 중요한지 전달을 했고 웃으면서 동의하셨다라고 전했는데, 하정우 수석 결국 등판하게 됐습니다. 뭐 대표님은 좀 늦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 저는 이 주식시장에만 작전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예. 이 정치시장에도 작전이 있는데 작전주였습니까? 이 작전에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을 키워주려고 한 건데 근데 그게 너무 속이 들여다 보여가지고 그렇습니까? 우선 과연 이 사람이 한국 AI 산업의 설계자냐? 설계자 아니잖아요. 예. 다 기업에서 다 열심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너무 과대평가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사설을 보니까 이거 다룬 사설이 한 대여섯 개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아픈 지적은 이건 대통령의 정치 개입 아니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오히려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나선 거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죠. 부산 집값 주민들이 이렇게. 그런데 일단 이름을 하정우라는 이름은 저는 배우로서 말하는데 이렇게 알린 점에서는 성공을 했어요.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어요. 예. 자, 신재호 의원님. 이분이 AI 수석인데 제가 봐서는 안티 AI예요. 안티 AI? 왜냐하면 AI를 이재명 대통령의 그 후보 시절의 핵심 공약이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100조 원 뭐 국부 펀드 같은 거 만들어 100조 원 투자하겠다. 그래갖고 청와대에 AI 수석실이라고 해갖고 심지어 인구정책 비서관까지도 그 밑에다 붙여줬어요. 그런 정도로. 그리고 하정우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가 미래에 존망이 걸린 문제다. 향후 3년에서 5년까지가 골든 타임이다. 뭐 이랬는데, 그리고 또 지난번에 뭐 그 공개 회의 석상에서 하 GPT 작업 들어오는 것 같은데 휘말리고 그러면 안 돼. 이 모든 것들이 다 시건이고 허언이고 국민 기만극이었다. 아까 이제 작전 뭐 하는데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대통령의 말값이, 그런 대통령의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 그건 국가의 품격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런 게 어떤 영화배우 하정우 말고도 또 이런 하정우도 있다라고 거기에 대통령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걸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이게 그 허언이고 시건이고 했다. 그럼 이건 진짜 AI에 대한 진정성. 이게 다 그래서 그 점에서 안티 AI고요.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한 건데, AI의 생명력이 뭡니까? 두 가지라고 봐요. 저는 신속, 정확. 근데 이 하정우라는 사람은 한 달 동안 간 보고 있었어요. 바로 눌렀더니 엔터 쳤는데 약간 이렇게 버퍼링. 그 결정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뀐다? 그 신속, 정확의 정확, 이게 두 가지가 AI의 생명력인데 이 사람은 전혀 AI답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적 GPU가 부족했던 거 아닐까요? 부산 기질에도 안 맞아요. 부산 스타일도 아니에요. 부산 출신인 건 맞는데 부산 스타일이 아니에요. 고 최동원 투수가 봤으면 이건 부산 스타일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동안이나 간이나 보고 강속구로 확 질렀어야 되는데.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도 바로 반응이 나왔네요. AI가
하정우라는 사람의 액세서리가 된 것 같다. 본인이 출마 결정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시키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수석의 출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전이다. 네. 이런 취지의 말인데 네. 조 대표님.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위상을 키워준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 그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전재수 후보를 도와주려는 것보다는 예. 한동훈 당선을 막으려는 그게 앞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전재수 후보 당선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요.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거는. 예. 그러면은 1순위가 한동훈 낙선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한동훈 낙선에 장동혁 대표가 동참하느냐, 자객 공천을 해가지고 예. 여야가 공조를 하느냐 하는 그게 이제 남았는데 예. 어쨌든 재밌게 됐고요. 한동훈 아까 신속 정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야. 제일 먼저 기선을 제압해가지고 예. 거기서 벌써 한 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선거운동 비슷하게 하기 시작한 게 한 2주 지났잖아요. 그래 스타트 라인에서 먼저 뛰고 있는데 예. 너무 뒤에 출발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한 전 대표가 또 SNS로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하 전 수석에게 출마를 지시한 게 맞으면 불법 선거 개입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던데. 그렇죠. 그거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공격할 때 명태균 게이트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딱 그 프레임으로 공격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수석이 어딘가 인터뷰에서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흔쾌히 동의하시고 격려해 주셨다. 예. 그러니까 AI가 이게 무슨 국가 존망이 걸리면 뭐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가벼운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는. 예. 후임자가 또 있지 않을까요? 후임자가 누가 올라온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하튼 오히려 이제 대통령이 법적으로 이제 불법 개입을 한 건지는 그 별도로 따져야 되지만 정치적 맥락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참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정우는 그냥 이재명이 보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북갑 선거 구도는 어제부로 하정우 출마 확정이 되면서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재편이 됐다. 부산 이렇게, 북갑의 경우에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대구도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부산 북갑도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굉장히 지금 영입에 공개적으로 힘을 쏟았기 때문에 당 차원의 지원, 더불어서 또 하정우 전 수석도 7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으로도 한 48세, 그러니까 이제 50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도 73년생 한동훈 그리고 77년생 하정우 두 분의 대결이 또 관심이 많이 갈 것도 같고 또 하수석이 젊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갖고 있는 젊고 어떤 새로운 이미지에 또 함께 경쟁할 수 이런 구도도 예상할 수 있다라는 민주당 측 주장이 있습니다. 조 대표님.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의 그 신선한 과학기술적인 면을 알아준다면은 그것은 서울 같으면 강남 지역은 괜찮겠는데 북구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부산 북구갑 그런 기질하고는 또 그 지역의 성격하고는 또 특히 부산 사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부산 사람을 강조하는 것은 부산 사람이십니까? 역사적 사건에서 두 가지로만 보면 됩니다. 11.6 사건이 뭡니까? 경상도 사람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경상도 정권을 무너뜨린 거예요. 또 있습니다. 85년 2.12 총선에서 부산 사람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경남 출신인 전두환 정권을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들은 이 힘을 가지고 이렇게 내리누르는 데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강해요. 그래서 욱하는 성격은 부산 사람을 상징하잖아요. 제가 85년 2.12 총선의 이변, 부산에서 왜 이렇게 집권 여당을 이렇게 몰락을 시켰느냐 하고 취재를 하고 나중에 월간 조선에 쓸 때 첫 문장이 욱하는 성격으로 여당이 졌다 이렇게 썼어요.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부산 사람들. 누구한테 욱하느냐. 내리누르는 사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전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불리하다. 하정우 네. 근데 이제 하정우 수석이 예. 이분이 이제 정치 무대 첫 데뷔하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예비 트레이닝 기간도 없이 바로 선거에 투입되잖아요. 이게 이제 내일 내려갈지 모레 내려갈지 거기서 이제 첫 그 북구 주민 대민 접촉이 이루어지잖아요. 대면. 예. 그럼 거기서 그 한 며칠 지나면은 예. 견적이 나옵니다. 이 하정우가 여기서 될 만한지 아닌지 견적이 나오는데 이건 저 하정우 후보한테는 좀 불리한 정황이 예. 전재수는요. 네. 이렇더라고요. 전재수가 거기서 총선 삼삼. 3번. 근데 전재수의 득표율 예에서 50%다. 예. 당선됐잖아요. 그러면 비례대표 정당 투표 그 민주당 득표율 있잖아요. 그거보다 한 20%. 그러니까 민주당 득표율보다 전재수가 20을 더 갖고 갔기 때문에 플러스 개인기가 알파. 20%다. 그 개인기예요. 근데 그 전재수 개인기의 90%는 뭐냐면 예. 친화력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형님, 누님하고 들이대요. 예. 예. 그 친화력인데 과연 이 하정우라는 사람이 전재수만큼 할 수 있겠는가? 두 분이 투샷으로 같이 다니지 않을까요? 북갑은 같이 덜기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네. 하정우는 한동훈하고도 비교가 되지만 네. 하정우는 전재수하고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 전재수 찍어줬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 야 재수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야는 좀 뭐가 재수는 좀 친해. 근데 우리 정우는 좀 아니네. 뭐 이런 느낌? 그런 평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있다. 예. 그러니까 전재수가 가져갔던 민주당 지지율 말고 플러스 알파를 하정우가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예. 자, 그래서 관건은 이제 하정우 수석의 부산에 가서 또 구포 주민들의 북갑 주민들의 반응이 중요할 텐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에도 또 후보가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그래서 이 3파전에서 승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승부의 변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 구포초등학교 여기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박민식 전 장관 또 이 지역에서 재선을 한 분이기 때문에 만약 1초 악수를 해서 더 이상 뭐 이렇게 대화를 두 분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신경전을 벌인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많고 또 이 박민식 전 장관이 단일화 없다. 한 전 대표를 저격을 하고 있고 또 이분이 박민식 전 장관이 또 이 고성국 TV의 고성국 박사와 손잡고 해당적을 또 걸었던 장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단일화 안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 조 대표님? 근데 박민식 보훈부 보훈처장 그다음 보훈전 장관. 그 나중에 저 부로 승격했죠. 예. 그때는 참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이승만 대통령 예. 기념관 만드는 데도 나서고 또 좌파 세력과 적극적으로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2024년 4월 총선 때 여러 이제 우여곡절을 겪은 다음에 좌절을 한 셈인데 저분이 그렇게 무슨 극단적 친윤 세력으로는 이미지가 되어 있지 않는데 예. 이 출마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친윤 세력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부각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누구하고 뭐 손잡고 다녔다면은 그런 예니까요. 그리고 일단 지역구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좀 드물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이 먹혀들지 그건 지역에서 판단하겠죠. 예, 신조 의원님. 근데 이제 박민식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 북구에서의 어떤 그 본인의 연고를 그냥 유일한 무기를 삼고 오늘도 뭐 한동훈 하정우를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진짜 북구 사람은 박민식 혼자다. 근데 22년에요. 22년에 그 고향을 버리고 떠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20년 분당 주민 해갖고 분당갑에 그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출마하면서 빈자리 출마 선언했다가 거기 안철수 의원한테 밀려서 안 되니까 또 20년 분당 주민 분당을
24년 총선 때 놓고 했다가 예. 김은혜 의원과의 경쟁에서 밀리니까 예. 서울 영등포을로 가서 예. 거기서 경선 붙으라고 하니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또 강서을로 뭐 이런 분이에요. 예.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요. 그래서 박민식이 22년에 버리고 간 그 지역구가 2년 전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시장이 투입이 돼서 예. 전재수 의원과 신경 싸움을 벌였는데 뭐 5점 몇 %로 졌어요. 그런데 이건 뭐 서병수 지금 당협위원장이 말씀하시길 총선 끝나고 나서 박 의원 여기는 원래 내 지역구 아니니까 예. 네가 다시 내려와서 이걸 인수인계해라. 아? 그 서병수 지금 현 당협위원장이 그걸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박민식 전 장관이 형님 저는 거기 가서 정치할 일이 이제 없습니다 하고 고사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허. 근데 그런 분이 여기 지금 와가지고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자꾸만 그 한동훈 대표를 뭐 연고도 없는 사람이 와갖고 뭐 친입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조갑재 대표님 계시지만 이 부산이라는 도시는요. 예. 아시다시피 김일성 일당의 기습 남침으로 낙동강 전선 그때 임시 수도였어요. 예. 근데 그 부산이라는 도시는요. 부산 시민들은 어떤 분이냐. 팔도에서 온 피난민을 품어주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 포용의 도시입니다. 예. 예. 그리고 거기서 그게 됐기 때문에 반격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건데 예. 그 위대한 부산 시민의 그 연대와 포용의 정신을 이 박민식이라는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건 부산 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봐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3자 구도가 나올 것이고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같은 걸 나와 보면 이제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에 의뢰해서 24일부터 25일간 이틀간 조사한 북갑 선거 주민 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하성우 수석 35.5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28.5 박민식 전 장관 26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 또 그 전에 조사한 것도 상승한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하고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 추세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올라가는 추세, 그 예. 추세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지금 현재로는 꽤 많이 받은 걸로 나왔는데요. 그 이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2024년에 동탄에서 첫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그때 1위가 50%고 이준석 후보가 20%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올라갔거든요. 예. 그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아하. 첫 스타트 라인에 쓴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부산이 제가 아까 전두환 박정희 이야기한 것도 네. 부산은 연고주의가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오히려 부산 사람들이 지금 그동안 노무현 이후에 부산 출신의 큰 정치인이 없었는데 보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이 나와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팬덤, 오늘 팬덤을 뭐 나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만한 팬덤을 가진 사람을 보니까 좀 경이롭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부산 사람들은 예. 아주 그런 인기를 몰고 다니는 아하. 부산 정치인이 지난 근 한 30년 사이에 없었던 거예요. 아주 신기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신기하게.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동혁 당대표가 어떠한 전략을 취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오늘 동아일보 칼럼에서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한동훈 패러독스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에 힘을 발휘해서 이제 PK 지역에 부울경의 긍정적인 변화, 국민의힘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고 또 그 격차가 점차 좁혀지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 하면서 이제 결국에 나중에 또 승리하게 되면 장동혁 체제는 우리의 승리다. 우리의 승리라고 선언을 하면서 체제 연장을 꾀할 수도 있다. 이런 사설도 있었습니다. 이게 저도 그 칼럼 네. 그 읽었는데 네. 참 슬퍼지는 게 서글퍼지는 게 예. 그 정상적인 상식적인 판단이라면 저런 어거지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예. 이미 저 칼럼은 뭐냐면 장동혁이란 정치인은 정상과 상식의 범위에서 이탈을 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 공이 아닌데 아니 지금 부울경 후보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와서 지원 요새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 군데도 없고 예.
오히려 가만히 있어주는 게 조용히 있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러는데 예.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맥힐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뭐 암만 뭐 강성 당원들이 어떠고 저떠고 그래도요. 예. 저런 거는 맥히지 않을 거라고 봐요 결국은. 네. 조 대표님은? 패러독스라는 말을 하는데 두 개의 패러독스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예. 그런 패러독스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민주당에서 혹시 장동혁 대표 물러날까 싶어서 네. 불안하다는 패러독스도 있고 그런가요? 어허. 있는데 예. 근데 이런 모든 모순이 어디서 딱 이제 판가름 나느냐 하면은 부산 북갑에 공천하느냐 마느냐로는 국민의힘에서 예. 공식적인 이건 예. 장동혁 대표로서도 마지막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공천한 다음에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공천한 다음에 예. 자 공천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대충 예상해 보면은 공천 뭐 박민식 씨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천한 다음에도 한동훈 대표가 선전을 해가지고 이겼다. 이겼다 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인간적으로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고 공천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면은 한동훈 대 국힘당 후보 사이에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일종의 보수 내전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유세장에서도 벌어질 수 있고 또 언론 관심도 그런 쪽으로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박영준 시장을 도와줄 여력이 안 생길 거라고요. 전재수 그렇죠. 공격보다는 네. 우선 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참 보기도 흉하고 또 한국의 보수층이 기대하고 있는 게 어쨌든 이번에는 극우 가짜 보수를 괴멸시키되 보수 재건 세력을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런 여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지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그게 부산이 될 수 있다. 동남풍이 불 수 있다. 그걸 지금 무너뜨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또 죄값이라고 그럴까 그것도 져야 되니까 아주 일생일대의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동혁의 의중은 뭐냐면 예. 무조건 공천하고 단일화도 절대 불허다. 예. 이게 이제 장동혁의 생각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를 한동훈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한동훈 OX의 구도로 보지 말고요. 진짜 애당심이 있다면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지사 그리고 많은 국민의힘 그 소속 후보들 예. 이분들에게 그렇죠. 한동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거지 그분들의 득표력을 올려줄 것인가 깎아먹을 것인가 그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진짜 당대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갖고 OX 근데 장동혁의 시선은 한동훈 OX예요. 오죽하면 김어준 씨가 저희 장동혁 우리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고 화이팅을 외치겠습니까? 아, 보셨군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신지호 의원님은 장동혁 대표가 퇴진하면 15대 1이 8대 7로 급변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소원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네요. 당대표가 사퇴하면 지지율이 오르냐? 그러니까 초록이 동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 초록의 동색이다? 예. 그러니까 뭐 송원석도 그 장동혁하고 같이 그 뭐 좀 지도부 구성하는 건데 예. 저는 뭐 지금 유일하게 남은 초대형 변수는 장동혁 사퇴 말고는 없다. 그 판이 예. 그냥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한동훈과 부울경 후보들이 원팀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고요. 그러면서 부울경에서 형성된 보수 재건의 그게 북상을 해갖고 대구 경북을 거쳐서 강원도를 거쳐서 서울까지 상륙을 하게 되면요. 예. 그러면 8대 7이 좀 불가능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은요. 그 닥쳤던 개꼴 되는 거예요. 예, 타깃이 없어져요. 타깃이. 예. 장동혁 대표 근데 사퇴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그런 예. 걸로 봐서는 그걸 예. 기대하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건데요. 예. 그러나 지금쯤 되면은 조금 냉정하게 계산할 때도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글쎄요. 좀 어렵긴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원내대표 선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난 원내대표가 아마도 단독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명도 원내대표가 계속 유임을 할 것 같고 5월 초부터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도 5월 중순에 같이 교체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또 지금 국민의힘 소장파는 아니다.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그거는 이제 장동혁 사퇴하고도 연동이 돼 있는 문제인데 저는 만약에 이제 장동혁이 사퇴할 경우에 그럼 지도부 공백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저는 오히려 원내대표 조기 선출하면요. 그 원내대표가 그냥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하면서 지역 선대위에게 상당한 권한 이양을 하면 돼요. 예. 예. 오히려 그게 그 하나의 훌륭한 솔루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오늘 대안과 미래에서 원내대표 조기 선출 반대하는 거는 그 배경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예. 무슨 그 판단에서 그렇게 나온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도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또 변수가 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원로들이 당 내부 분열을 수습하고 하나로 뭉쳐야 된다. 라는 대국민 성명을 이번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 분열을 멈추고 하나로 뭉쳐라라는 거는 당대표 흔들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익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건 장동혁 옹호 메시지처럼 해석되겠는데요. 예. 그 분열의 원인이 장동혁 본인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뭉쳐라고 하면은 모순인데 뭐 아까 우리 신전 의원 말씀대로 장동혁 사퇴 또는 완전히 막 이선 후퇴 그거 하나만이 선거 국면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사실상 뭐랄까요? 이제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권위 상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렇죠. 지금 김문수 전 장관이 부산, 대구, 경북, 강원 지역 선대위원장직 요청을 받고 있다. 그리고 수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지금 저도 이제 선거를 여러 번 경험해봤지만 이 지역별 지역 선대위원장 이렇게 굵직한 인사가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체제로 지금 그렇지. 김문수 전 장관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지역 선대위원장이 그럼 김문수 전 장관 순으로 임명이 되면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바뀌었네 하고 부산, 대구, 경북, 강원 지역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다시 한번 사랑하자라고 투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건 별 효과 없다. 별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저는 중앙에서 바뀌어가지고 언론이 그걸 의미 있게 평가를 한 다음에 뭘 해야 그 효과가 있는 건데. 근데 북구갑에 자객 공천을 하는 즉시 다 분열 상태로 간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시장 누구 박영준 후보도 애매해질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손잡기도 그렇고 또 장동혁 대표 비판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또 그 밑에 구청장 후보 마찬가지고 경남의 시장 후보 다 어떻게 이 관계를 설정하느냐. 그러다가 선거 기간에 흡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내분 상태로 내분을 촉발하는 거거든요. 자객 공천이라는 게 나도 죽고 한동훈도 죽인다. 그 결과적으로는 하정우 당선시키려고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다음에 나타날 상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이름 되면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 반 뭐 예측을 합니다. 지금 선거 현장에서는요 벌써부터 무슨 사자성어가 주빨야한. 주빨야한? 네, 낮에는 빨간 옷 입고 뛰고 밤에는 한동훈 돕고. 부산 지역에서? 네. 저 낮에 주빨야한. 이게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고요. 실제 그분들이 우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 지난주에 보도가 있었나요? 그 부울경 단체장들이 그 북갑에 무공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을 거다 했다가 다시 없어졌잖아요. 근데 오늘 그 울산시장 김두경 울산시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무공천을 하던가 복당시켜 공천 주던가 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는 왜냐하면 지금 그 한동훈 그 나비 효과의 최대 수혜자가 좀 박형준 부산시장 아닙니까? 울산시장이 나도 좀 그걸 받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울산도?
그러니까 이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애가 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내 득표력을 올리는데 도움되냐. 근데 그 부울경 쪽에 예. 출마자들의 거의 절대 다수는 예. 한동훈하고 뭐 연대를 해야지 자기가 득표력이 그렇죠. 올라간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동훈 캠프에서 어떻습니까? 실제로 연락이 뭐 물밑에서는 예, 물밑에서는 네, 뭐 그렇죠. 물밑에서 이런저런 얘기들 오고 가고 있죠. 뭐. 예. 신조 의원님이 물밑에서 역할하고 계세요? 전뭐 이렇게 지하에서 역할하는 건 별로 안. 근데 요새 동남풍 그게 물밑이에요. 동남풍 하는데 그 저 적백대전 때 동남풍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적백대전 때 예. 제갈량이 불러낸 바람이 동남풍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연홍계를 써가지고 조조군대를 무찌르는 예. 건데 예. 저는 부산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수도권까지 온다고 봅니다. 동남에 확 불어서 네, 특히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덕을 볼 거예요. 서울까지 영향 미칠 수 있다. 있다고 봐요. 이 분위기에. 이 분위기에. 분위기가. 그리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역전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오세훈 시장 서울에서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누굽니까? 그 서초 지역구인 신도 의원을 하려고 했다가 그게 또 여의치 않은 상황인 그런 거나 모양이에요.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서울 상황은 또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 음. 당에서 좀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 상황인가 보면 이 서울마저도.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제 그 동남풍이 예. 제대로 불붙기 시작하면 서울까지 오는 건 순식간이라고 봐요. 예. 예, 한판 승부 더 라커룸. 화요일은 이제 보수 입장에서 현안을 다뤄보는 시간이고 목요일에는 이제 진보편을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 또 생방송에서 특별히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대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무소속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달성에 이제 추경호 의원의 달성군에 대구 달성에 이제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또 바로 안 줄 거다 이준석에게 경선할 거다. 네. 누구냐? 김민수 최고위원과 경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저는 우선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맨정신으로 김민수라는 분은 부정선거 음모론 예. 적극 비호자인데 예. 장동혁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8박 10일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국회로 보낸다는 거는 너무 끔찍해가지고 상상할 수도 없는데요. 근데 장심은 아마 김민수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에 대구 의하면. 달성에. 예, 근데 그 미국 가기 전에 예. 그 장동혁 이진숙 단독 회동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보고를 권유를 했는데 예. 이진숙 당시 그분이 예. 거부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 거부한 진짜 이유는 뭐냐? 예. 보궐 앞에 대구 보궐 해야 되는데 대구 얘기를 안 하더라. 그러니까 보궐 그 어디냐 얘기했을 때 정확히 그래서 예. 앞에 대구라는 걸 분명히 해줬으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었는데 예. 보궐만 얘기하지 대구를 얘기 안 하더라. 그런데 그래서 지금 공관위에서는 예. 그 경선을 붙이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장심은 김민수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김민수건 이진숙이건 뭐 이럴 때 뭐 50부 100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예. 추경호 후보가 그 내란 혐의로 이제 재판 예. 진행되는데 예. 거기 보궐선거자료도 뭐 윤어게인 후보가 된다? 땡큐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은 웃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진숙, 김민수는 그걸로 다른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아니잖아요. 이진숙 위원장은. 그러니까 이진숙 그분이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기 입장 낸 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닐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게. 근데 계엄에 대해서는 뭐 사법적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입장인 것 같아요. 이준석 전 위원장은 그러니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바로 이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사법적 판단이 최종 내려지지 않은 것이다라는 입장으로 이제 듣고 있고, 자 평택을 얘기해 볼까요? 평택을. 자 이제 조국 대표가 있는 평택을에 조국 전 장관의 저격수였던 김용남 전 의원이 공천이 되면서 또 여기 유이동 전 의원이 국민의힘은 공천이 됐죠. 여기 진보당 김계연 의원도 전 대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저 김용남 전 의원 공천은요 조국에 대한 배려다. 배려예요? 네, 조국에 대한 배려. 저 배려라는 해석 처음 들었어요. 무공천할 수는 없잖아요. 무공천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 보수당 출신을 거기다 공천을 해버리면요. 조국이 뭘 할 수가 있냐면 원래 친노 친문 뭐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은 별도로 하고 있지만 그 흐름에서 보면 민주당 표를 아니 김영남은 원래 민주당 아니고 보수잖아. 그러니까 민주당 표를 자기가 끌어오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배려한 거다. 배려예요. 조국에 대한 배려입니다. 맞습니까, 조 대표님? 여러 지 오늘 말을 많이 아끼시는데. 배려라고 하면은 제가 근데 그보다는 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 황교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꽤 나온 걸 보고 놀랐습니다. 한 10% 내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5% 정도로 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유호동 후보가 황교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게 관심사인데 손잡으면 그건 망하는 코스인데 망해야 할 코스인데 부정선거 음모론의 간판하고 손잡고 만약 보수당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진짜 저는 후보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유희동 후보가 황교안 전 대표와 힘을 합치면 교체해야 된다. 그런데 조국 씨가 그 지역을 선택한 걸 명분으로 두 개를 명분으로 잡았잖아요. 여기서 민주당이 귀책 사유로 하니까 민주당 후보 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내란 편드는 황교안을 심판하겠다. 그 두 개 말은 또 맞다고. 그런데 이제 황교안 씨가 끝까지 가느냐. 끝까지 가면은 아무리 적어도 5% 정도 차지한다면은 이번 박빙승 불 텐데 참 고민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조국에 대한 배려를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요. 조국 당의 그 신장식 의원이 어디 방송에 나와서 사과해야 된다. 아니 반성문 써라. 그때 그 이광재가 올 수도 있고 김영남이 올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 근데 이광재가 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절대 여기 올 일이 없을 거다. 뭐 하면서 딱 그걸 치고 김영남 거기에 대해서는요 오면 뭐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민주당 성향표를 우리가 상당 부분 갖고 올 수가 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제 지방선거의 시기가 더 가까우면서 아이템 다를 것 많고 또 두 분은 또 자주 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좀 생방송을 특별히 진행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